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진행하시던 서영석 이사장께서 지난 주말부터 휴가를 내셨습니다. 오늘까지 쉬시고 내일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대신 진행하는 전 김용민입니다. 730 재보선 야단났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 언론사들이 지난 주말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좀처럼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여전히 크게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0 재보선 대참패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공포가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CBS 노컷뉴스 조사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포커스 컴퍼니와 공동으로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이죠. 서울 동작을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41.6%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답했고,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17.2, 정의당 노회찬 14.5, 노동당 김종철 2.7, 지지 후보 없음 또는 무응답이 23.5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한편 야권 후보 적합도는 정의당 노회찬 32.4, 새정치연합 기동민 24.9, 노동당 김종철 4.4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군요. 야권 단일화를 했을 때 나경원 기동민 양자 대결에서는 나경원 46.5, 기동민 38.4, 그리고 나경원 노회찬 양자 대결 때에는 나경원 42.7, 노회찬 41.9로 초접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 그러네요. 야권 후보 적합도 면에서 노회찬 후보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권 단일화를 상정했을 때 양자 대결에서도 노회찬 후보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 CBS 노컷뉴스 조사 결과는 그러합니다. 이번 조사는요, 유선 전화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군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6%포인트입니다. 유선전화 방식. 왜 그 무선전화를 섞어서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선전화 가입자가 동작을에 산다는 데이터는 통신사만 갖고 있고, 이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선 전화에 적혀있는 주소, 이 주소를 근거로 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야권 후보에게 좀 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노회찬 초접전으로 나왔다. 상당히 주목됩니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기동민 후보가 낙선한 것은 물론이고 단일화 과정에서 미끄러진다면 이 역시도 지도부의 그 책임론, 이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알려지지 않은 다른 곳에 나가려는 후보를 거기다 갖다 무리수를 둬가면서 공천을 해가지고 이런 파행, 또 망신을 사느냐, 이런 비난을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런 가운데 수원병, 그러니까 팔달구죠. 남경필 현 경기지사가 내리 5선을 했던 지역. 여기서 그래도 중량감 있는 인사로 알려진 손학규 후보가 선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C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유권자 625명을 대상으로 지난 주말 동안 이틀 동안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말입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39.4,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27.6, 통합진보당 임미숙 2.4, 정의당 이정미 1.1, 지지 후보 없음 또는 무응답이 28.8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정치 신인인 김용남 후보가 거물인 손학규 후보를 오차범위 밖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건데요.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다소 또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신뢰성 얼마나 담보할지 투표 그리고 득표 결과를 통해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수원병 조사 결과는 유선 임의 전화 걸기 방식을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인데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92%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순천 곡성입니다. 전남. 역시 지난 토요일, 일요일 양일 동안에 순천 곡성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서가번 31.7, 이정현 24.7.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아닙니다. 예.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임의 전화 걸기 방식을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였습니다. 대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충청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충청권에서 새누리당이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텐데요. 주말 여론조사,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전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저는 이 여론조사보다도 각 당의 움직임, 지도부의 또 동태 이걸 보고 판세를 읽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한 열세라는 것이 명징합니다. 일단 새누리당 보십시오. 선거 전만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 고개 푹 숙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 그런 거 해서 뭐하냐. 이 특위위원장부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간사는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교를 하질 않나. 특별법 제정 여기에 계속해서 딴죽을 걸고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굉장히 730 재보선 국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오늘 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정장선 평택을 후보를 맹비난했단 말이죠. 이 한 사람만. 왜 그러겠어요? 평택을이 열세 지역인데 여기 좀 더 파고들면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후보를 좀 더 물어뜯으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수원에 천막 당사를 쳤다고 하던데 걱정됩니다. 걱정 된다 하더라도 한국 정치에서 특히 야당에서는요. 최악의 경우 전패했을지라도 당 지도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한 희생양에게 온팡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 권은희 후보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 아니겠습니까? 선거 후에 패배 책임론을 들먹일 때 권은희 후보를 거론할 가능성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백날 남탓 정치하다가 책임 정치 실종되고요. 그렇게 해서 집권할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이연지연 곰탕. 이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이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라디오 비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인데 크게 주목받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오늘 한번 꼭 짚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인데 막무가내 고소 남발했다 망신당한 국정원, 이런 제목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각하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명백한 무혐의로 판단돼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인데요. 검찰이 보기에도 국정원 고소가 터무니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표창원 전 교수가 국정원의 정권 편향적인 기관 운영 그리고 무능력함을 지적하니까 국정원이 이건 명예훼손이다 라면서 고소장을 냈던 거지요. 도리어 망신을 자초한 꼴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소송이나 고소 남발로 덮을 수 있다는 발상,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자, 막무가내로 고소 남발했다가 망신당한 국정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칼럼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표 전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이다. 그는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제야의 칼럼에서 지난 대선 불법 개입이나 인도네시아 사절단 숙소 무단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국정원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국정원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각하 처분했다. 신문 칼럼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돼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검찰이 고소 취하 여부를 타진했지만 국정원이 거부했다니 그 배경이 더 궁금하다. 예. 검찰이 막판에 이거 해봐야 안 되니까 고소 취하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국정원이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맥락으로 이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는지 정말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사실 국정원의 막무가내 소송과 고소장 남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2009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때 국정원이 박원순 현 시장을 상대로 해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러다 패소했어요. 예. 또 간첩 조작 사건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예. 박원순 민변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도 국정원이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국정원 난맥상을 지적하는 기사에 대해서 툭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비판 세력은 어느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투인데요. 예. 예전에 저희 나는 꼼수다도 이렇게 국정원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 이렇게 명예훼손을 했다라면서 저희를 고소를 한 바 있거든요. 이기봉이라는 사람이 저희를 고소했어요. 이기봉이 누군가 봤더니 국정원 관계자더만요. 보니까 김어준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도 이렇게 고소를 했었습니다. 고소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2012년 12월 16일에 낙검수 방송에서 여의도에 41평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나를 지원한 분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어. 국정원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막판에 다시 정보가 온 거야. 박근혜 후보로 가라고.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윤정훈 목사 아시죠? 시발단. 윤정훈 목사의 발언을 녹음하고 방송을 한 거죠. 이건 저희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윤정훈 씨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냈던 겁니다.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국정원은 마치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렇게 국정원을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이제 고소할 당시에는 국정원이 마치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건 외에 다른 건만 보더라도 국정원 김하영을 포함해서 그 수많은 요원들이 댓글을 달고 추천, 비추
이거 해가면서 선거에 개입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이 낙곰수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서영배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혐의가 없다.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겁니다. 무혐의 결론 내리면서 어떤 결정서를 만들었냐면요.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이 판사들이 이렇게 참 말을 어렵게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정원 요원 개인에 대해서 뭐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근거 없는 맹비난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만 그 정책 과정이나 또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그런 비판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영배 검사는 살피건대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사건 당시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국정원 구성원을 특정하지도 않고 있어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망신스러운 일이죠. 아니 낙검수라는 그런 시정 잡배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송 걸어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 뭐 무슨 보니까 박원순, 표창원, 민변 변호사, 낙검수 그냥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마구 던진단 말이죠.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조사받고 또 이렇게 붙잡혀 나가고 잘하면 또 재판정에 서고 더 좋으면은 유죄 판결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원은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은 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원 나름의 자기 방어권을 부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하지만 요즘 국정원 처사는 도를 넘었다. 지난 대선 불법 개입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민형사소송으로 국정원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격이다. 뭐 이렇게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그 여론을 만들어낸 사람들, 오피니언 리더들 입 막는다고 그런 국정원의 죄상이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다는 거죠. 남 탓에 앞서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이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명예로운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보다 앞선 정보,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국가 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분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정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김정일 사망했을 때 온 국민과 함께 텔레비전으로 그 소식을 접했지 않습니까? 이 뭐하러 국정원이 있어요? 또 세월호 참사 YTN 보고 알았어요. 국정원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YTN을 국정원 시키지 뭐하러 국정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월급 주고 그럽니까? 아니 자기 역할도 못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대선 개입하고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증거 조작하고 이래놓고 개혁은 피하려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던 국정원 아닙니까? 새 국정원장 뭐 정치 개입 이건 마음속에서 지워라 뭐 취임사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기 이를 데 없는 인간입니다. 차떼기에 관여했었죠.
그리고 과거에 97년 때 북풍에 관여한 것으로 당시에 보도가 됐었고요.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한다고. 말장난이죠, 말장난. 언론 통제와 정치 개입 같은 이런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정원 개혁은 말 그대로 요원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광고입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예. 서영석 이사장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하셨는데요. 야, 이 몸매가 말이죠. 이 진짜 제가 말씀드리면은 좀 공정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최희연 PD가 봤을 때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의 이 겉으로 본 나이는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한 50 초반? 50 초반, 50대 초반. 네. 너무 짜다. 아, 짜요? 짜죠. 그 양반이 지금 58년생 개띠인데. 40대 초반. 40대 초반. 네. 예, 그렇죠. 예. 아주 정말 핸섬하십니다. 예. 피부 관리는 이건 뭐 다이어트의 영역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피부 관리까지 받으시면 우리 나경원 전 의원께서 다니셨다는 그 피부과 거기를 다니셨다면은 정말 40대가 뭡니까? 30대 후반으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하여간 아주 끝내주는 몸매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서영석 이사장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졌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이번엔 지사도 모집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단식,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TV 이 조합원 가입 여러분 많이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 언론을 위한 그 노정은 당장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줄기차게 끈질기게 악랄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 바로 공정 언론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어느 한쪽에 그 어떤 그런 입장에 서는 그런 진영 언론은 아니지요. 하지만 무책임한 기계적 중립 이런 거 취하지 않을 그런 언론으로서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10을 잘못했으면 10만 비판하고요. 100을 잘못했으면 100을 비판하고요. 없는 잘못을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있는 잘못을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서 이렇게 신뢰를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언론으로서 그 길을 걷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가입뿐만 아니라 이 매달 자동 출금될 수 있는 CMS 가입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또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시민님, 결국 나경원이 금배지 따는 꼴을 봐야 하나. 정말 짜증난다. 이러셨고요. 워런 버핏 67조님, 박근혜는 부정당선 후 공약 파기. 그래도 재보선 45연승을 이끌어 선거의 여왕 맞아.
김한길, 안철수, 재보선 15곳 참패하면 사퇴해야. 정치인 선거 승패도 제대로 계산 못해보고 전략국 이런 정치적 무능력 시에는 반드시 사퇴, 민심을 그리 읽지 못하나 이런 의견을 올리셨습니다. 미량님, 송전탑 반대할 때도 1번 찍었던 청도 주민들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청도 각북에 송전탑 지나가서 반대한다고 플랜카드 붙고 난립니다.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 뭐가 잘못됐는지 알기나 하시려는지 아시겠죠? 위험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가 뭡니까? 동물들도 합니다. 예. 아줌님, 새정치는 유리한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일부러 험난한 길을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자 한겨레에 실린 강준만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침뱉기 경쟁입니다. 강준만 교수가 한겨레에만 지금 기고하고 있죠.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은 책을 참 많이 내죠. 또 온갖 그 자료들을 어디서 그렇게 찾으셨는지 차곡차곡 스크랩하시는 스크랩의 제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주 시내에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스크랩을 위한 자기 나름의 그런 자료 모음 공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오늘 침뱉기 경쟁 제목이 아주 선명한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다음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면 당신은 뭐라고 해주겠는가? 일단 말리고 볼 것이다. 정치판이라는 게 얼마나 험하고 더럽고 치사한 진흙탕인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경고를 할 것이다. 그렇다. 그래서 유능하더라도 평범하고 용감하더라도 양식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정치인을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정치인이 가진 힘은 높게 평가한다. 특히 청탁을 할 일이 있을 때면은 그들을 숭상하기까지 한다. 잘 나가는 정치인을 지인으로 둔 사람은 대화 때마다 그 사실을 밝히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좀 친하거든 하면서 이제 평소에는 존댓말을 오가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걔 혜윤이 나하고 친하지? 어젯밤에도 통화했어. 뭐 이런 식으로 후광 반사 효과를 누리려고 든다. 다만 정치는 내가 아끼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 참 이중적이죠. 이 참 맞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때 그때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요. 그때부터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 우리 아들 어디 취업시켜달라. 아니 무슨 국회가 개원하지도 않았고 상임위원회 뭐 배정도 안 됐고 그 이전에 당선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탁이 들어오는 게 국회의원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치판에 뛰어드는가? 그 어떤 고난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을 만큼 인정 욕망이 강하거나 그 어떤 이념이나 비전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사람들이다. 주류 정치판을 놓고 보자면 전자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필수 덕목은 비판과 비난에 초연한 맷집이다. 뻔뻔함은 기본이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마저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예. 정치 혐오.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면은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볼까? 정치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죠?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왜냐, 이 정치의 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실제로 실권자가 된다, 권력자가 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그때부터는 대접이 달라지거든요. 또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혐오감은 말이죠. 어떤 게 있냐면은 정치를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 않게 만듭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정치하는 사람들만 좋은 거야. 왜냐하면은
다들 혐오구역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는 사람만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또 갖게 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정치하려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치 혐오가 말이죠. 그래서 강준만 교수는 정치 혐오는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까? 정치인이다. 대중이 정치에게 침을 뱉고 돌아설수록 잠재적 경쟁자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이치를 깨달은 정치인들은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게끔 애를 쓴다. 꼭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닐망정 대중의 혐오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건 의도보다 무서운 무의식의 세계에서 각인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노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해요. 왜냐? 마음속에 두 개가 있거든. 이 사람들 나한테 욕을 하지. 하지만 언젠간 나한테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결국 한편으로는 나한테 와서 또 로비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앞에서만 이러는 거지 뭐 뒤에 가서는 또 딴 마음이 있을 거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 진짜 뭐 정치 없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없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장난 중에 먹을 것에 침뱉기가 있다. 강준만 교수가 또 이렇게 칼럼을 이어갑니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맛있는 과자나 음식을 독식하고 싶을 때 미리 침을 퇴퇴 뱉어넣음으로써 다른 아이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동물들은 또 영역 표시라고 해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란 겁니다.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이런데도 정치판에 뛰어들 거야? 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속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정치인이 있다면 혹 자신이 이른바 선거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 승리나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의 혐오를 유발하는 방식도 불사한다면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내가 이기면 된다. 라면서 혐오스러운 행동을 해도 전혀 거리낌을 못 느끼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말 그대로 정치인 다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치 자영업자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겠죠. 최근 일어난 일련의 공천 파동이 대표적인 사례지만 한국의 정치의 모든 파행은 뿌리 없는 정당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밑으로부터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정치 혐오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밑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를 직업 또는 부업 삼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밑이 개혁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습니다. 정치를 직업 또는 부업 삼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 정치 자영업자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침뱉기 경쟁, 근본적으로 성찰을 하고 우리가 정치를 한 단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씨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당이 대중의 일상으로 파고들어서 무료 법률 자문에서부터 인문학 강좌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정치를 맑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그런 제안입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인력은 정치 지망생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별로 유권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정당은 그걸 공천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 그렇게 해서 밑이 튼튼해진다면 공천은 저절로 밑의 역량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잠재적 경쟁자의 수를 폭증시킬 위험 때문에 이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내 그들이 연출하는 먹을 것의 침뱉기를 구경하면서
따라서 침을 뱉는 침뱉기 경쟁만 벌이게 될 것이다. 예.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또 부질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딱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다. 물론 모르죠. 4년 뒤에 야, 내가 이 기득권을 놓아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적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그 지역구는 정봉주를 대리해서 제가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저는 이 기득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뭐 분명히 돌아갈 길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정치를 선택했다라고 뭐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당선돼 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참 멋있을 텐데 낙선돼 놓고 그런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근데 진짜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정치를 하는 게 무슨 진짜 패가망신의 첩경인 줄 알고 아예 접근도 안 하는 이상 이런 정치 자영업자들 이런 인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활정치란 말이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요. 누구나 뜻이 있다면 누구나 또 그렇게 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다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정치고요. 또 나와서는 또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를 마치 무슨 자신의 삶의 최정점, 마침표, 종국에는 가야 할 곳 이런 식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일종의 스펙으로 만든 인간들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앵커하는 거 혹은 뭐 기자로서 나서는 거 또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여당에게 잘 보이는 것 특정 정치 세력에게 잘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정치로 가기 위한 그런 스펙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죠. 아니죠. 이거는 정치가 최후에 가야 할 곳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언제든 누구나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물갈이가 쉬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정치의 어떤 탁도도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보십시오. 권은희 후보가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낭설을 퍼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야당한테 잘 보여가지고 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술수였다. 이런 식으로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남들이 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아니 그러면 그게 걱정되면은 권은희를 내쫓지 말든가. 내쫓아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우리 정치가 바른 길, 건강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들고 남이 자유로운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 자영업자 얘기하니까 자영업에 대한 모독입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정치 자영업자란 말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옛날에 참여정부 때 이렇게 직업 삼아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 놓고는 그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그런 분들을 빗대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영업분들 자기 일에 그 애정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네요. 예, 자영업자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제가 지어낸 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이렇게 해서 라디오 비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리운 목소리 서영석 이사장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